너는 내 장례식도 오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긴 상가, 건물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김성자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9이 된 김성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전화기가 울려서 봤더니 익숙한 번호가 찍혔습니다. 물론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저는 그 번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뒷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장이 그때부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필요시에 먹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약을 먹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울리는 전화벨. 저는 애써 귀를 막고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어요. 그것이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2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같이 가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뭐 조금 속이 더부룩한 것뿐인데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 금방 갔다 오리다. 그렇게 남편은 병원으로 향한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가는 도중 택시에서 혼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병원에 갔는데 이미 심장이 멎은 상황이었다고 하죠. 참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질긴 것 같다가도 이렇게 허망한 것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65세가 넘어서도 법무사 일을 계속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돈도 많이 모았고 상가 건물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자기는 일을 하는 게 속이 편하다며 늦은 나이까지 일을 했었죠. 걱정 말아요. 나는 일을 하면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병이 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허허 웃고는 했었는데 그 말이 씨가 되었던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렸죠. 평소에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허망하더군요. 오히려 몸이 안 좋은 것은 심장이 약한 저였는데도 남편이 먼저 떠나다니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40년 이상을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볼 꼴 못 볼 꼴 다 봤었고 또 남편은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늘 붙어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습니다. 지겹도록 본 남편이기도 했고 또한 남편도 천수를 누린 것은 아니나 그래도 남 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직업에 돈은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 당일이 되니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갑자기. 방문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을 하면서 제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 덕분에 슬픔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서 있는 아들은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우는 것은 아니고 또 눈물을 애써 참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럴 수는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그것이 착각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설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이 지 애비의 장례식 날에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던 집안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용함을 넘어서 적막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곧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한 일가 친척들도 함께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살다 가셨어. 부자로 살다 가셨으니 원 없었을 거요. 그래요. 우리 오빠가 그래도 진짜 머리는 좋았지. 변호사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상가 건물 수십억 하는 걸 산 거 보세요. 참으로 비상했어. 그렇게 친척들은 떠나간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잊어가는 것이겠지요. 떠나간 사람들을 잊는 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억하고 또 이야기하며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상가 건물을 정리하시는 건 어때요? 일순간 일가 친척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상가 건물 말이냐? 왜? 아니, 상가 건물 팔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사실 상가 건물도 그거 관리하고 이러는 거 힘들잖아요. 세금도 계속 나가고. 이렇게 아들이 말하자 일가 친척들도 일리 있는 말이다. 아니다. 부동산은 더 오른다.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상가 이야기는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거라. 아가, 너도 어서 오고. 어쩐 일이냐? 엄마 집에 오는데 어쩐 일은 무슨 어쩐 일이에요? 그냥 혼자 계시니까 별일 없나 하고 찾아온 거죠. 아들의 말이 기특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하고 그랬던 아들입니다만 때로는 이런 속 깊은 구석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큰아들은 둘째입니다. 첫째는 제가 낳고 나서 100일도 안 돼서 원인 모를 병으로 호흡이 멎어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애초에 호흡기가 약하게 태어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심이 컸죠. 그때 입은 상처가 지금도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죽을 때까지 먼저 떠난 첫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금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다만 그것과 다르게 아들은 애정 표현에 서툴렀고 무뚝뚝하고 또 말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가운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남겨진 제가 걱정이 되었던가 봅니다. 어머니, 호박전 좀 해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마침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잘 됐구나.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제가 식탁에 둘러앉았죠. 엄마, 진짜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건물 관리 직접 하신다고 고생하시잖아요. 사람 쓰라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쓰시고, 아버지 계실 때야 아버지가 서류 처리도 다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서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아들이 걱정을 한 바가지 쏟아냈습니다. 아가, 내 생각도 그렇니?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집 며느리 같은 경우 명문대를 나오고 이래저래 능력이 있는 걸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의견도 궁금했죠. 며느리는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셔도 나쁘진 않죠. 분명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에는 시간은 저희와 또 달리 더 귀한 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심장도 약하신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진짜 저는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상가를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며느리의 똑 부러지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며느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아니면 10년, 아니요. 어쩌면 심장병이 있으니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서류 작업을 하거나 건물을 치우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 건물을 보면서 늘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이 건물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느껴져서 쉽게 처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차후에 아들에게 물려줄 때 훨씬 좋은 값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여러모로 하던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종종 아들은 찾아왔고 건물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많이 걱정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의사들도 심장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딱히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협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혈관의 면적이 다 막힌 것은 아니지만 자칫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동안 잘 지내왔었죠. 간혹 가슴이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종종 찾아오기는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죠. 다만 의사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더군요. 그런 저의 상태를 아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저를 정말 많이 걱정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저는 아직도 직접 은행을 가서 거래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데 뭘 은행까지 가냐면서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은행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부자였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은행 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도 할 겸해서 종종 주거래 은행까지 거리가 좀 있지만 걸어 다니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금통이 다 모여서 이것을 입금하러 은행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동전의 소중함을 모르겠지만 틱을 모아 태산이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저금통에 돈 모으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빼곡히 모은 500원짜리가 반짝반짝 손에서 빛나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모은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들고 은행에 갔어요. 사람들이 붐비더군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뒤에 있는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앞쪽에서 어떤 통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일이 좀 있어서 돈 좀 땡겨보려고 하는데 어머니 건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우리 집에 무슨 건물이 있어. 시어머니 거 말이야. 그래. 시어머니 건물 그게 필요하다고. 몰라. 일단은 그걸 팔아서 현금을 얻을 수 있으면 베스트이긴 한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처음에는 소음들 속으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혀를 찼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 또래인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가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안 되면 그 건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이라도 해봐야지. 글쎄, 그 건물이 지금 얼마쯤 하려나? 시세가 20억 정도? 상가주택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대출 상담 받으려고 은행으로 온 거야. 저는 그 목소리가 며느리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만약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일하면서 살 거야. 이번에 그이랑 나랑 하고 있는 사업 한 번에 확장해서 크게 벌고 그만둬야지. 저는 그때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며느리와 아들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공간을 꾸민 뒤 빌려주는 무슨 그런 사업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앞에 있는 여자가 말할수록 그게 딱 저희 아들 부부와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돌려 앞쪽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단발에 파마를 한 것이 영락없는 저희 집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끊어봐. 내 차례 왔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앞으로 나가서는 대출 창구로 상담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424번 번호가 뜬 것이 보였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힘이 풀린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일어서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심장약을 찾아 먹은 뒤 심호흡을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알까? 아니면 아들은 모르고 있을까? 저는 온갖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며느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사업은 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확장한다느니 뭐냐느니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알아볼 정도라면 아들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산 20억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 건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지금 들어오는 월세로 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끊겨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팔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 풍족하진 않더라도 조용히 지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배신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서 저 몰래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건 걸 거야.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무서워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을 미워하게 될까 봐서요. 그리고 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돈이나 내놓고 사라지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쪼이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아픔이었죠. 그러다가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황금 연휴라고 5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호텔 예약해놨어요. 여행 간 지도 오래됐으니 한번 같이 가요. 집사람이랑 저랑 엄마랑 셋이서 가는 걸로 비행기 잡을게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서 아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기로요. 그리고 저는 상가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긴 했습니다만, 당장의 일은 아니었기에 일단 팔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차마 저를 돈으로 보고 저를 속이는 자식한테 이렇게 당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얘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사기꾼, 어미도 돈으로 밖에 안 보는데 남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저는 더더욱 건물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가는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대했죠.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자신들의 계획을 안다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게 제주도행 비행기는 금방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린 자동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오붓한 세 가족은 제주도 호텔에 머물게 되었죠. 그럭저럭 시간은 잘 갔습니다. 회도 먹고 또 바다도 보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회가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아들과 며느리를 피해오고 있었어요. 이들과 마주칠 생각을 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갔어도 그때 당시 은행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지워지질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듯 말해보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두 눈 똑똑히 며느리를 봤으니까요. 그것을 시어머니인 제가 몰라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밤이 되었죠. 저는 아들을 찾으러 아들이 머물고 있는 호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잠깐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냥 나가려는데 침대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게 맞는 일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감이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조심스레 테이블 앞으로 갔습니다. 결국 보게 되었죠. 테이블 앞에 놓여져 있는 진실을요. 거기에는 이미 상대 측에서 사인까지 다 한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만 사인을 하면 끝이 나는 계약서였던 것이죠. 저는 놀람과 동시에 어찌 해야 될지 깊은 분노에 빠진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 중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문 근처에 앉아서 저녁이 되도록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 사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신이 좀 드세요? 김성자님, 정신이 좀 드세요?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진해지면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오셔서 쓰러지셨었어요. 의사의 이야기에 저는 눈을 꿈뻑거리며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아들 부부가 호텔 관리자를 불러와서 문을 땄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급히 호텔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제가 정신이 충분히 돌아왔는지 진찰이 끝났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간호사가 옆에서 눈치껏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잠깐 앞에 나가셨어요. 네. 저는 기운이 없는 채로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기는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간호사 분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들의 얼굴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언제쯤 깨어나시는 거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지금 손에 인주 묻혀서 지장 찍어버릴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깨어나시면? 솔직히 깨어나셔도 잘 설득하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상가 건물 팔고 자금 땡겨서 사업 확장하고 하려면 시간 촉박하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여기에 다 사인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미치겠네 진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조금 있으면 저 세상으로 가라고 제사라도 지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들과 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결할 방법, 그것을 떠올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님, 일단 깨어나시면 뭔가 해보던지 하자. 바로 설득하든 협박하든 해야 돼. 며느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건물을 뜯어내라는 것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고. 아들 역시도 그것에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었는데 보셨어요?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나고요? 아들이 흠칫 놀라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잠시 깨어나셨었는데 아마도 기운이 없으셔서 잠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 검사 결과 상담하셔야 하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예,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얌전히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깨어 있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제 팔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저 눈앞에 손을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제가 완전히 잠든 것을 안 며느리가 혼잣말을 했죠. 돈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시집왔더니만 이게 뭔 개고생이야. 적당히 하고 이혼을 하던지 해야지.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며느리는 악마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제야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더 이상 그들에게 전 부모도 어른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돈을 쥐고 있는 빨리 죽어야 하는 노인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로 저는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도 심장에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텐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굳이 어떻게든 서울에 가서 받자는 것을 저는 제주도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제주도의 대학병원에도 심장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아들과 며느리를 저에게서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마도 심장 수술을 하던 말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건물 이야기를 할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거의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몸 상태로 서울까지 가는 것도 무리인 부분들도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 사업이 남에게만 맡겨서는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혼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의 낯짝을 보고 있으면
나을 병도 악화가 될 것 같았죠.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까맣게 기억이 삭제되어 있었고 일어나 보니 수술은 잘 끝나 있었죠. 저는 오래간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설령 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남편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슬프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니, 좀 몸은 어떠세요? 이제 좀 나아져 가고 있구나.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역시나 뻔히 목적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것이었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 중이시라 좀 그렇긴 한데 요번에 상가를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저랑 아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웃돈을 주고 상가를 구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좋은 기회라서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일단 생각해보마. 지금은 회복 중이라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의사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런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술 이후 저는 예전처럼 분노가 잃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 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 모래알처럼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을 쥐고 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재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웃돈이면 나중에 가격 올라서 팔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몇 년은 훨씬 이익을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꼭 그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들이 조급하게 이야기를 했죠. 뭔가 조급해 보이는구나. 뭔가 돈이 급하니? 아들은 저의 이야기에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냥 어머니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잖니? 아, 네, 알겠어요. 그럼 끊는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저를 설득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로 안달이 나 있는 것을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흥신소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찰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몰래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용된 탐정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들의 사업은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고 도박장에서 빚까지 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또 며느리 같은 경우 밤마다 외출하는데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못 볼 꼴을 보면서도 뭉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제20억 건물 때문에 둘이 귀엽고 평범하고 성실한 부부인 척하면서 저를 찾아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둘 다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은 아예 별거를 한다는 것도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회복을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며느리의 시커먼 속이 뻔히 보임에도 속아 넘어가는 척을 했어요. 며느리가 과연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죠.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몸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저희가 모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너희가 나를 모시겠다고? 예, 그이랑도 상의를 해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자기도 좋을 것 같다고. 너는 괜찮겠니? 저야 너무 좋죠. 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 그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예 상가 건물을 그의 이름으로 넘기고 이제는 저희가 모시면서 푹 쉬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안은 고맙구나. 일단 내가 제주도에서 회복을 다 할 때까지 생각해보마. 어머니, 이제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왜? 저번에 준영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구나. 서울에 있으면 치료도 더 좋은 데서 받을 수 있고 저희도 계속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그것도 생각해보마. 그렇게 통화는 종료가 되었죠. 며느리는 입에 침도 한 번 안 바르고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흘러 탐정으로부터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파일을 하나 보내주었죠. 촬영은 몰래 한 것인지 흔들리거나 혹은 바닥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딱 보니 며느리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모르는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포착한 동영상이었죠. 사설 탐정이 그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돈 갚는다고. 안 떼어먹어. 이 돈 떼어먹으면 진짜 너 죽고 너네 신랑도 죽는 거야. 알아. 신랑 걔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는데 대신 나는 시간을 좀 줘. 지금 몇 개월이나 시간이 끌었잖아. 아니, 진짜 그 건물만 받으면 내가 이자까지 해서 두둑하게 갚는다니까. 정확히 해둔다. 1억 빌린 돈에 이자 1억이다. 거기에 플러스 1억 더. 총 3억. 뭐, 3억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 지금 나를 뭘로 봤어? 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게 10년이야. 너 그냥 넘어갈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로 끝장날 줄 알아. 알겠어. 딱 3억이다. 더 이상은 없어. 오케이. 그렇게 남자는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방금 만났는데 3억 내놓으래. 몰라. 이 양아치 새끼가 그럴 줄 몰랐지. 어쨌거나 기한 내로 못 가져다 주면 당신이나 나나 진짜 어디 팔려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머님 건물 이번에는 받아와야 해.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것을 찍어서 보낸 탐정에게 추가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더 증거들을 모아달라고 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퇴원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을 하고서 서울로 바로 향했어요.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연락하면 그들이 눈이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요즘 돈 때문에 자식들이 사정을 가리지 않고 부모에게 덤벼드는 사례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수두룩하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실제 상가 건물의 매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빨리 팔 수는 없었죠. 물건이 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현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연락이 빨리 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건물을 사겠다는 투자자를 찾았고 바로 상가 건물을 판매하였죠. 물론 이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어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통씩 전화가 왔었죠. 물론 그들은 제가 서울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심장이 좀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제주도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또요? 아니,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왜 계속 거기에 계세요? 눌러 앉을 생각이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를 받는 건데.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거기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해서. 그래, 알겠다. 아, 그리고 건물 팔까 생각하는데. 그 말에 아들은 완전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죠. 일단 제주도에서 치료 좀 더 받고 서울로 올라갈 때 이야기하마. 서울에 오실 때 말씀하세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알겠다. 아들은 정말 신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결착을 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만나자며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보냈죠. 그들은 갑자기 서울에서 만나자는 저의 연락에 당황하여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는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못된 것만 배운 저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더 말을 섞어서 마음이 약해질 필요도 또는 반대로 더 그들을 증오하게 될 이유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사회가 정한 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탁자에 놓여있던 수십 장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곱게 차려 입고 나섰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을 하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도착을 안 했더군요.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온 것도 있지만 준비할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시간은 흘렀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정식 집에 오는 만큼 곱게 차려 입고 왔더군요. 그리고 가짜 미소와 친절함까지 여전히 유지한 채로 자리에 앉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오늘 누구 기념일인가? 어머니 생일은 몇 개월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소리냐는 듯 멀뚱멀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먼저 식사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한 뒤 식사를 시작했죠. 남들이 보면 단란한 그런 가족의 식사 자리였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마음속에는 구렁이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 뻔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저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죠. 거기에는 정확히 17억 정도가 찍혀 있는 통장이었죠. 건물을 팔고 세금 처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조금 합친 금액이다. 17억.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서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죠. 아마도 자신들이 이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돈 중 절반은 기부를 할 생각이다. 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잔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어머니? 어머님 기부라뇨. 저희 집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 아들 부부가 얼굴을 붉혀가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 준비해뒀던 봉투들을 건넸죠. 각자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봉투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고, 며느리의 봉투에는 아들이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당신 바람 또 폈어? 다른 남자 만났냐고. 당신이야 말로 미쳤어? 지금 도박해서 진 빚이 얼마인데 또 도박을 해? 서로 눈을 부라리며 당장이라고 치고받을 것 같은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저의 말에 며느리는 분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는 연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솔직히 이 돈 17억 적당히 눈치가 있었으면 벌써 넘겨줬어야죠. 그리고 노인네가 무슨 17억이나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야, 지금 미쳤어? 너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야? 당신이야 말로 정신 차려. 엄마 좋아하네. 제일 먼저 건물에 빨대 꼽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데. 저는 잠자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추가로 말했죠. 나머지 돈은 내가 사용할 거다. 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대치를 하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죠. 저는 그래서 바로 뒤편에 있는 가림막 벽을 노크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가벽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일가 친척분들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알려야만 했어요. 또 이 애들이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최종적인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일은 없을 테니까요. 또한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 짓지를 않았죠. 저는 핸드폰을 켜서 녹화된 영상들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이니? 이거 너희들의 행태를 녹화한 영상들이다. 이 영상은 그대로 내가 고용한 변호사의 손에 있고 경찰에게 신고가 될 예정이지. 아들아, 너는 내가 다녔던 도박장은 끝장이 날 것이고 너도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외침에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는 그 불법 사채놀이 하는 놈들과 아주 잘 알더구나. 그 놈들에 대한 조치도 해두었다. 그 놈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고소를 했지. 내가 피해자인지 그들과 동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는 또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대고 돈을 계속 여기저기서 내 지인들로부터 빌려왔더구나. 그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장례식도 오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죠.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끊어내는데 그것이 어찌 마음이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까지 속여오고 완전히 망나니처럼 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참 고통스럽도록 회환을 느낍니다. 저는 마치 너무 많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들을 키운 것은 저이고 그런 아들이 선택해온 며느리였으니까요. 어쩌면 다 제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냉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두면 더 큰 사건과 범죄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죠. 작은 일로 멈추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작은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전체가 잘못된 경우들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남아 매를 들고 혼낼 필요가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후에 저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강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세이프가드도 있을 뿐더러 입구에서 신분증을 다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령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곳을 알아낸다고 절대로 저를 만나러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죠. 또한 남은 돈으로 저는 그냥 적당히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된 덕분에 건강한 몸으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다시 알아볼까 했지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엄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제가 약한 마음을 먹고서 단돈 1억이라도 도와줬다면 그들은 그만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끊어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사연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야기로 들었을 뿐 제가 그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 아들 때문에 이런 사건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래서 자식 농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적절히 처신을 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남편이 떠나고 하나 남은 자식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아들의 전화가 몇 번씩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더라도 뭐라고 할 말도 없을 뿐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자신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정말 이제는 심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변호사님에게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구석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다 끝난 후에야 저는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겠죠. 이제는 평온함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혼자서 이런 시간들을 견디려고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 힘든 시간들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참으로 컸습니다. 기구한 사연이고 부끄러운 제 가족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 내어 고백하고 함께 공감을 받고 싶습니다. 갑자기 요즘 추위가 몰려오면서 많은 분들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는 꼭 이루고자 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